자, 이번에는 현대소설에 대해서 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을 먼저 보시면 이 무성격자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무성격자의 정일이란 인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자,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도 대상화함으로써 자신 자체를 좀 객관적인 태도로 구체화시키고 대상화시킴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충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중충적이다라는 것은 여러 겹이 겹쳐 있다. 자,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조금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답은 조금 명확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보기 내용 자체가 조금 오히려 본문보다 제신문보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자그맣게 이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일단 가서 볼게요. 정일이란 인물이 지금 여기에서 핵심 인물이죠.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일이가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3인칭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정일이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정일이가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마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서술자가 중심인물, 정일이라는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서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서술장의 특징은 꼭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예를 들면 병치, 나란히 배치한다. 그래서 반전시킨다라던가 또는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묘사를 통해 그다음에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라던가 그다음 풍자적 어조를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한다면 나중에 다른 문항에서도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내용을 보면서 28번과 2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28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정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위독해서 귀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팔이는 정일이의 처남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용팔이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위독한데 이제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일이가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해타산적이지 않나, 속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삼판알이. 그러니까 이 삼판알이 삼판알을 따진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속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삼판에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용팔이가 이 대사를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일이한테 상속세 안 내려면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라고 용팔이가 그러니까 그 속물적으로 이제 이해타산을 따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 A 부분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을 말할 수 없이 미웠다. 그래서 이 소인놈 하고 뭔가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언제 너랑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했더냐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정일이가 느끼는 이유는 4번처럼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정일이는 금시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도 흐름을 깨달았다. 자, 요건 나중에 30번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자, 이런 심혈이 신경쇠약 탓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연이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신의 마음 한 모퉁이의 상식에 농쳐버린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대요 치우 하고 나는 어디다 치는 것인지 모르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 순간적으로는 아 저렇게 아버지가 아픈데 이 샘속만 따지는 모습에 화가 났다가도 본인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깨닫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도장을 찍게 되는 결국은 이 용팔이가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게 되는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일이는 자기가 칠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어느 순간 웃고 있는 모습까지 본인이 느끼고는 웃음과 표정까지 사라져버렸다 스스로에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계속 읽어볼게요. 도장을 이제 찍고 난 뒤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장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인이니까 여기 예의를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랑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내의 형제니까 아무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공손히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남이 아니네요. 지금 아내의 이제 형제이고 그 다음에 정일이 입장에서는 용팔이는 자기 뭐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의 남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용팔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팔이가 장인어른 즉 그 정일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또 이제 주저주저해요. 뭔가 쟤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시에서 그걸 못해 내 하마하고는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용팔이의 뒷모습이 용팔이가 이 정일이한테 너 그 말을 못하니? 아이고 내가 하러 갈게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이라기보다도 정일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용팔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정일이가 느끼고 있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결국은 계속 내적으로 갈등하고 뭔가 이걸 말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팔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상속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러 가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오히려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제 용팔이의 대화를. 그래서 아버지와 용팔이의 대화를 정일이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중략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돼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살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아버지는 근데 지금 죽기 싫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생명에 대해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해탈하는 수양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일이가 제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를 눈살 찌푸리면서 바라보는 이유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탈해서가 아니라 이 정일이 자체가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무성격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품
제목인 무성격자가 사실은 정일이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이의 평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8번은 3번에 C에서는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일이가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팔이의 뒷모습이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A와 B를 고려할 때 기현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인데 아까 A 부분을 확인했고 이제 B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지금 삶에 대한 의지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죽음을 계속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삶에 대해 갈구하는 그런 눈빛을 계속 보여주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B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면서 물을 갖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데서 물그릇을 놓았다가, 근데 좀 더 물이 더 잘 보이기를 원해서 큰 어항을 또 뒀다가, 또 아버지가 뭔가 흐르는 물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물을 쏟기를 계속했다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보면서 이 만수 노인, 즉 아버지는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으로 이 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동경은 물에서 느끼는 어떤 생명력이죠. 삶에 대한 동경, 생명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막 흘러 넘치는 물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막 눈빛으로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삶과 생명에 대한 동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물그릇과 그 다음에 어항 들이우는 물줄기로 심화된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갈망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일이가 지금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관찰하고 의미 파악하고 자신의 내면까지도 대상화하면서 인간 심리의 어떤 여러 겹으로 겹쳐있는, 층층이 겹쳐있는 인간 심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삼판안을 놓으면서 이익을 따지는 상대, 용팔이죠. 자, 용팔이를 경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올라가는 것에 주목하는 데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용팔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여기 A 부분이에요. 사실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정일이가 스스로 놀래서 어떻게 웃음과 표정까지 싹 사라져버리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웃음으로 무마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C 부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행동을 주저하고 있는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상대의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여기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상대와의 차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데 본인은 살려는 의지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아까 황홀한 눈을 확인했죠. 그래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서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이것도 여러분이 발견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시문인데, 마지막 제시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세라는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지문이 아마도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특히 33번은 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34번도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이유는 31번 같이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는 31번 문제는 좀 쉽게 풀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33번은 일단 조금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 부분도 있고, 나시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다 하면 조금 어렵게 해석이 가능한 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33번, 34번을 많이 틀렸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시를 조금 어떻게 해석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봤을 거라 생각하고 가시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의 대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떡하겠느냐 만년 동안이나 했을 때 싸늘하고 싸늘하다 할 때 그 싸늘하다죠. 뜨겁다 할 때 이 뜨겁다 이 두 가지는 촉각적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어찌하겠느냐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어찌할 수 없다. 이 뜨거운 가슴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뜨거운 가슴은 임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열정. 자, 어둠에 창백한 콧송이 바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자, 여기서 지금 어둠과 해돋는 아침은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해서 다시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 미워하는 것을 모두 다 잊고라도 가정이죠.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죄가 될 때까지 임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반복을 통해서 임을 향한 나의 어떤 사랑의 열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온다라는 건 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보시면 가 부분만 확인을 한다면 1년과 6년에서 아까 앞에서 의문형 어미가 여기 진이랴 또 의문형 어미가 드러나면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자,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미워하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가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죠. 임을 향한 나의 마음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따 확인을 할게요. 자,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서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진 않죠.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쉽게 31번은 발견을 했을 거예요. 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는 같은 식구를 5연 12연의 마지막에 반복하여서 자, 여기 나는 울어라. 자, 그 다음에 나는 울어라. 이렇게 5연 10연의 마지막에 반복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부분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픈 가락은 뭐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자랑할 것도 선물을 줄 것도 없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나온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 흐느끼는 이 피리 아픈 가락으로 임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겠다. 임이 그래서 이 나의 아픈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필이라는 소재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이 보여준 희생과 서러움을 담고 있고 이것을 누가 알아주길 바란다. 임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화자가 희생적 태도로 내가 내 피를 바쳐서라도 이 꽃송이를 살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희생적 태도를 이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바로 적절하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 34번, 31번 나머지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시를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나에 대한 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이 해석한 것처럼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고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고, 자,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에 대한 좀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34번에 보시면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주고 있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데, 이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라는 거죠. 봄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단순히. 자, 그러면 앞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저 담벼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에 개의 똥 하나, 그리고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자, 담벼락은 내 언어의 담벼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자, 근데 이게 지금 담벼락이라던가 라일락, 별, 개똥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로 내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대상을. 자, 내가 내 언어에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자, 그리고 그래 봄이다에 이어서 다시 봄은 자유다. 이렇게 이어지죠.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은 잎을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자유롭게 아지렁이고 싶은 사람은 아지렁이가 되었다. 봄은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봄을 명칭을 그러니까 봄의 의미를 자유가 아니라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봄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명명한다 하더라도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것이 안 반짝이겠느냐. 이 말은 여기가 사실은 제일 화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자,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이 봄이 자유가 아니라 꽃피는 지옥이라고 해도 된다. 봄이라는 속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래서 이거는 봄의 의미를 탐구한다기보다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자유를 줘야 된다. 라는 언어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라는 의미의 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표현 방법부터 먼저 보시면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여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 여기 보시면 쉼표를 사용해서 저기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죠.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1년의 끝문장의 시열이 2년의 첫 문장으로 연결을 했죠. 여기에 보시면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 자, 근데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해서 대상의 효용성을, 이것도 반복되는 행위는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대비되는 시어가 나온 것처럼 가해서 효용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 31번은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망의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그래서 이 해돋는 아침과 어둠은 대비가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죠. 맞는 얘기. 자,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마치 자유롭게 지금 있는 것을 화자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자, 나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의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서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지금 대상들의 각각의 모습에 주목을 해서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죠. 맞는 얘기네요. 자, 가해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였죠. 아까 내가 내 피까지 다 바쳐서 이 창백한 꽃송이를 살리겠다. 자,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기 보면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우고 잎 달고 싶은 놈은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자유롭게 지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이 틀렸네요. 자, 가해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다면 이 부분이 맞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붉은 마음이 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쳐서 부재하는 임을 기다립니다. 자, 근데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담벽 나왔는데? 봄을 뭔가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맞는 것 같죠? 근데 담벽 안에서 봄을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고 있진 않다는 거죠. 담벽은 그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별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똥, 라일락과 같이 이 화자가 언어의 어떤 자유와 그 다음에 언어의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나열한 대상 중에 하나예요. 이 라일락 개똥과 별과 같은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담벽 안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죠. 오히려 이 담벽은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가 인지한.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헷갈릴 수 있었죠.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나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적절한 것만 찾아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디귿은 봄은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죠. 그죠? 그래서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미를 줘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봄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문학 작품들이 다 어렵진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작품도 꽤 실렸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반대로 얘기했네요.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약간 6월 모의고사니까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했고 그다음에 용어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중충화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나시에서 나왔던 해석할 때 나왔던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좀 시간이 걸렸거나 헷갈릴 수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7월, 그 다음에 9월, 그리고 대수능을 대비해서 문학 작품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자주 나오는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세밀하게 파악한다면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